그날 밤 눈부신 평화가 깨졌다. 역적 이명환을 포박하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대문이 부서지는 굉음, 그리고 이어지는 피비린 나는 사륙.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가문이 탐욕스러운 관찰사의 음모에 휘말린다. 가문의 핏줄을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하오. 천지에 흰 눈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평화롭던 기호지방의 명문가 이참희의 저택에 돌연 횃불 수십 대가 날아들었다. 역적 이명환을 포박하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철퇴로 대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시작되었다. 대대로 빈민을 구휼하고 덕을 쌓아 칭송이 자자했던 이참희의 가문이었다. 그러나 그 올고듬은 이웃한 관찰사 조학필을 탐욕을 자극했다.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조학필에게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이참희는 눈의 가시이자 자신의 비리를 고발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결국 조학필은 간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이참희가 변방의 오랑캐와 내통한다는 거짓 서신을 조작해 영모의 굴레를 씌웠다. 부인, 어서 도망치시오. 우리 가문의 핏줄을, 준현이를 살려야 하오. 칼을 든 관군들이 안채로 몰려들 때 이참희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아내 박씨 부인을 다급히 뒷문으로 밀어냈다. 박씨 부인의 금에는 갓 돌을 넘긴 아들 준현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서방님, 어째 저희만 가란 말씀이요. 차라리 함께 죽겠습니다. 안 돼요. 준현이는 내 목숨이자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요. 살아남으시오. 치욕을 견디고 반드시 살아남아 저들에게 하늘의 무서움을 보여주시오. 그것이 부부의 마지막 인사였다. 이 참애가 피 묻은 장검을 쥐고 관군들을 향해 몸을 던지는 순간 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눈 덮인 산속으로 뛰었다. 등 뒤에서 남편의 처절한 비명과 불타오르는 저택의 열기가 느껴졌지만 부인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심장 소리만이 그녀가 쓰러지지 않고 눈밭을 헤쳐나갈 유일한 동력이었다. 가문의 주인은 며칠 뒤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다. 멸문지화. 이참의 가문은 그렇게 조학필의 탐욕스러운 아가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삼켜졌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줄기, 인적조차 드문 깊은 산골짜기, 낡은 화전민의 초가. 박씨 부인은 그곳에 숨어들었다. 명문가의 안방마님으로 비단옷만 입던 그녀의 손은 어느새 거친 나무 껍질처럼 변해 있었다. 언 땅을 파서 나무를 캐고 밤을 새워 배를 짜며 읍내에 내다 팔아 연명했다. 겨울이면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났고 여름이면 독충에 물려 온몸이 부어올랐지만 부인은 단 한 번도 신음하지 않았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아들 준현은 산의 정기를 먹고 자란 맹수처럼 강인하게 성장했다. 어머니, 오늘은 노루를 한 마리 몰아왔습니다. 16살이 된 준현은 환칠한 키에 호수처럼 맑은 눈, 바위처럼 단단한 체구를 지닌 청년으로 자랐다. 비록 누더기를 걸쳤지만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숨길 수가 없었다. 박씨 부인은 아들에게 가문의 비극을 철저히 숨겼다. 복수심은 양날의 검과 같아 자칫 아들의 영혼마저 갉아먹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아들에게 바른 길, 정도를 가르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낮에는 읍내 장터에서 주워온 몽당연필과 파지로 사서삼경을 가르쳤고 밤에는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무예의 기본을 지도했다. 비록 몰락했으나 그녀 역시 무관 집안의 여식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준현아, 칼을 쥐는 자는 모름지기 마음이 물과 같이 고요해야 한다. 베고자 하는 분노가 앞서면 그 칼은 너 자신을 베게 될 것이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준현은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한 번 본 글귀는 잊지 않았고 그의 나뭇가지 검술은 어느덧 거센 산바람마저 갈라버릴 듯 예리해졌다.
하지만 준현의 마음속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밤마다 어머니가 달빛 아래서 낡은 옷가락질을 매만지며 소리 죽여 우는 이유를, 그리고 자신들은 왜 이 깊은 산속에서 숨어 살아야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준현이 20살이 되던 해의 봄날이었다. 산에서 캔 귀한 약초를 팔기 위해 읍내 장터로 내려간 준현은 인파 속에서 큰 소란을 목격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길을 막느냐? 관찰사 대감의 행차시다.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 앞을 건장한 호위무사들이 길을 트며 걷고 있었다. 가마 안에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띤 노인, 바로 관찰사 조학필이 앉아 있었다. 그때 굶주림에 지친 어린아이 하나가 가마 앞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이런 썩을 놈이. 호위무사가 채찍을 들어 아이를 내리치려던 찰나 번개처럼 뛰어든 준현이 무사의 손목을 낚아챘다. 보지 못하였소. 아이가 굶주려 쓰러진 것을 어찌 매질로 다스리려 한단 말이오. 준현의 호통에 장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가마에 발을 걷고 밖을 내다보던 조학필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더기를 입은 산골 청년의 얼굴에서 2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이참이의 형상이 기시감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건방진 놈, 내 놈은 네 집 자식이냐? 조학필이 싸늘하게 물었다. 심산에서 약초를 캐는 천한 백성일 뿐입니다. 허나 관찰사라면 마땅히 백성을 굽어 살펴야 하거늘 이는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준현은 물러서지 않고 조학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조학필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당장 저놈을 하옥하라 명하려 했으나 보는 눈이 많아 혀를 차며 가마를 돌리게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오늘 읍내에서 조학필이라는 관찰사를 보았습니다. 그자의 횡포를 보고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어찌 이리 불공평한 것입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물레를 돌리던 박씨 부인의 손이 멈췄다. 덜그럭거리던 물레소리가 끊기고 오두막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부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으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결국 하늘이 정한 때가 온 것이구나.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낡은 괴짝을 열었다. 그리고 비단보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를 꺼내 준현의 앞에 놓았다. 그것은 피로 검게 얼룩진 남자의 저고리였다. 이것이 내 아버님의 마지막 흔적이다. 아버님이라뇨? 박씨 부인은 마침내 20년간 가슴속에 피고름으로 뭉쳐두었던 진실을 토해냈다. 억울하게 역모로 몰린 가문의 비극, 백성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모든 흉계를 꾸민 자가 바로 오늘 준현이 마주친 관찰사 조학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듣는 동안 준현의 두 주먹에서는 뼈가 바스러질 듯한 소리가 났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의 핏줄에 대한 뼈저린 자각이 그의 전신을 불태우고 있었다. 어머니, 어찌하여 여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분노에 먹혀 짐승이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오늘 네가 약자를 위해 나섰다는 말을 들으니 이제 너에게 아비의 피가 올곧은 선비의 혼이 깃들어 있음을 알겠다. 준현은 피 묻은 저고리를 얼굴에 묻고 짐승처럼 오열했다. 한참을 울부짖던 그는 저고리를 소중히 품에 넣고 어머니를 향해 절을 올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산골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벼려진 서리빨 같은 명검의 빛이었다. 어머니,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저 짐승보다 못한 자의 목에 국법의 칼날을 꽂겠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조선 팔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는 식년시 문과 복시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이름 모를 청년이 장원급제를 차지했다. 임금은 그의 탁월한 식견과 굳은 기계에 탄복하여 그에게 마패와 어사활을 내리며 기호지방의 암행어사로 명했다. 그 청년이 바로
이준현이었다. 어사출두의 명을 받은 준현은 화려한 관복을 벗어던지고 다시 해진 누더기 삿갓 차림에 파라쿠로 위장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원수 조학필이 지배하는 기호지방 가명이었다. 당시 조학필은 관찰사직을 연임하며 기호지방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자신의 논밭으로 만들고 뇌물을 바치지 않는 자는 옥살이를 시켰다. 준현은 가명 인근의 주막과 뒷골목을 떠돌며 조학필의 온갖 부정부패에 대한 증언을 수집했다. 그러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다. 역모를 조작했던 조학필의 간교함을 무너뜨리려면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준현은 지략을 냈다. 그는 그를 모르는 척 어리숙한 떠돌이 일꾼으로 위장하여 조학필의 저택보수공사에 임부로 잠입했다. 낮에는 돌을 나르며 저택의 구조와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완벽하게 암기했고 밤에는 고양이처럼 담을 넘어 조학필의 서재를 탐색했다. 며칠 뒤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쏟아지던 밤, 준현은 빗소리에 기척을 숨기고 조학필의 밀실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조학필이 그동안 긁어모은 뇌물장부와 과거 이참의를 오가매기 위해 다른 대신들과 주고받았던 비밀 서신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내 놈의 탐욕이 결국 내 놈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구나. 준현은 장부와 서신을 품에 갈무리하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며칠 후 조아필의 회가변이 열렸다. 각지의 탐관오리들과 아부하는 부호들이 산의 진미와 금은 보화를 들고 가명으로 모여들었다. 기생들의 노랫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담장을 넘어 굶주린 백성들의 귀를 때리고 있었다. 그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 불청객이 나타났다. 삿갓을 푹 눌러쓴 흙투성이 누더기 차림의 사내였다. 이게 무슨 냄새냐? 여봐라, 당장 저 거린을 끌어내어 장을 치거라. 술에 취한 조하필이 불쾌한 듯 손을 휘저었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순간 사내는 삿갓을 벗어던지고 품속에서 둥근 쇳덩이를 번쩍 치켜들었다. 암행어사 출동! 그 한마디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디선가 숨어있던 역졸들이 담장을 넘어 쏟아져 들어와 부패한 관리들과 포졸들을 때려눕혔다. 흥겨웠던 가야금 소리는 비명으로 바뀌었고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은 엎어졌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던 조학필은 역졸들에게 목덜미를 잡혀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나와 꿇어앉혀졌다. 그의 앞에는 위풍당당한 관복으로 갈아입은 젊은 어사 이준현이 서 있었다. 그리고 준현의 옆에는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나 기품을 잃지 않은 박씨구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모셔와 이 순간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준현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조학필, 내 놈은 나를 기억하느냐? 준현의 호령에 조학필이 고개를 들었다. 준현의 얼굴을 본 조학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너는 장터의 나는 내 놈이 20년 전 억울하게 죽인 이 참이의 아들 이준현이다. 벼락 같은 사자우해 조학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내 놈이 백성들의 고혈을 짠 장부, 그리고 내 아버님을 역모로 얽어매기 위해 조작한 서신들이 여기 있다. 죄 없는 양민을 수탈하고 충신을 역적으로 몬 그 죄. 내 놈의 피비린내 나는 탐욕의 대가를 오늘 치르게 될 것이다. 준현이 증거들을 마당에 내던지자 조아필은 사시나무 떨들 떨며 땅에 엎드렸다. 어사또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재물 타령이구나. 내 놈의 재물은 모두 백성들의 피눈물이다. 여봐라, 저 극악무도한 죄인을 당장 하옥하고 그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준현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조학필과 그 일당들은 밧줄에 꽁꽁 묶여 끌려갔다. 20년간 기호지방을 짓누르던 검은 구름이 마침내 거치는 순간이었다. 마당 한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준현은 다가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아들. 참으로 장하다.
얼마 후 조정에서는 큰 변혁이 일어났다. 조학필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그는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의 가사는 모두 정몰되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졌다. 또한 이참희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 관작이 복구되었고 그를 기리는 정려문이 세워졌다. 영모의 오명을 벗고 화려하게 재건된 이참의 저택. 하지만 준현과 박씨 부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으리으리한 저택이 아니라 뒷산 깊은 곳에 초라하게 만들어진 이참의 가묘였다. 준현은 정성껏 빚은 맑은 술을 아버지의 무덤 앞에 올렸다. 봄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잡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버님, 불효자 준현이 이제야 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준현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흙바닥에 닿은 그의 이마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대지를 적셨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무덤가에 돋아난 작은 들꽃을 매만지며 미소 지었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과 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서방님, 보십니까? 당신의 핏줄이 저리도 훌륭한 나무로 자라 모진 비바람을 걷어내었습니다. 이제야 저도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부인의 독백은 조용한 봄의 산봉우리를 타고 메아리쳐 퍼져나갔다. 모진 겨울을 견뎌낸 매화는 그 어느 때보다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 탐욕에 짓밟혔던 가문은 강인한 어머니의 인내와 지혜로운 아들의 용기로 마침내 차가운 눈을 뚫고 찬란하게 만개했다. 어느덧 저무는 붉은 석영빛이 무덤 앞에 선 모자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오랜 세월의 고통이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참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저녁이었다.